한미 FTA 협상할 때 우리 쪽 수석 대표였고요. 통상교섭본부장 지낸 정통 외교관.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을 저희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왜 불렀는지는, 왜 초대했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미 관계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 전 그 길정 의원 현지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시는, 그리고 미국인들, 특히 우리가 미국하고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일 많이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네, 어제 고맙습니다. 참 그 소식 듣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 어제 이 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네. 저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둘째는 그 외국 대사분을 이제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그 행사장에 그 대사에 대한 경호 경비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그 행위를 했는 김기종이라는 사람의 전력을 보고 이 자유와 시민운동이라는 탈을 쓴 이 반미 종북 세력의 그 폭력성 이게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국회에서 저희 김웅래 기자가 전해온 리포트 보니까 여야 간에 지금 온도차가 있거든요. 여권에서는 철저하게 배후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야당은 그 사건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북 아직은 지금 이제 특정 한 사람이 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세력이 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결국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배후가 있다면은 그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수사한 결과 이것이 결국 단독 범행이었다 하면 또 그것으로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건은 사건으로서의 그 특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종북 활동하는 분들의 어떤 선을 넘은 폭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늘 통일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아직 대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제 요번에도 단체를 했는 행사를 했는 단체가 민화협이더라고요. 민족 화해 협력 그런 거를 이제 추진하는 시민단체죠. 근데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는 늘 세 가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우선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3대 세습 독재 세력. 그다음에 둘째는 그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인민들. 그다음에 셋째는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력. 이 세 개가 각각 따로따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민족의 동질성을 좀 회복해보자, 또 화해 협력을 해보자고 하지만 그 3대 세습의 독재 세력하고 우리가 뭐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절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둘째로 거기서 이제 그 독재 세력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협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간에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그런 우리의 좋은 마음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분들한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또는 거기 몇 명 안 되는 위정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거나 하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다가 중단되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형제를 나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군사력인데요. 우리가 그간에 북핵, 비핵화 이런 이야기를 오래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작년 12월에 우리 국방부에서 나온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것 같다. 라는 사실을 실었거든요. 이거 엄중한 지금 우리의 안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건 분명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사회 전체가 협력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막 섞어서 혼돈하다 보면은 해답이 잘 나오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한미 관계로 다시 돌아가세요. 미국인들이 진짜로 이 사건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입장을 바꿔서 우리 대사가 바깥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하고 우울하겠죠. 예.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당연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여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지금 많이 차단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국민 서로가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어떤 사건으로 해서 그 호감도가 떨어지거나 계속 악화되면은 기반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사건이 일어났고 아주 불행한 사건이지만은 빨리 차단이 되고 해서 전반적인 한미 관계 또 동맹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건 당연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결코 이 정도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동맹 관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네. 오히려 더 결속이 강화될 것이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뭐 우리 정부도 빠르게 대응을 했고 네. 여야가 또 한 목소리를 냈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저도 그 인터넷 그 댓글들 달린 것을 쭉 봤는데 네. 아 그걸 보니까 참 그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뭐 응원도 하고 좀 미안해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니까 국민들이 참 이번에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예.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저도 리퍼트 대사 오자마자부터 지금 한 4번 정도 만났었거든요. 예, 예. 뭐 따로 이렇게 1대1로 만난 건 아니고 뭐 좀 소규모로 이렇게 밥도 먹고 해봤는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한국에 대해서 호감이 많아요. 또 본인 스스로 가까이 다가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그런 걸 제가 직접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늘 이렇게 적는 습관도 갖고 있고. 근데 이분이 뭐 그렇게 당하고도 병원에서 바로 아, 나는 괜찮다. 예, 금방 회복될 것 같다. 빨리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상황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하고. 저도 그 트윗에 올라왔길래 저도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빨리 좀 개요하시라고. 예. 예. 역대 그 우리나라에 왔었던 미 대사들이요. 네. 뭐 간접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직접 만나본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예. 미국 대사를 실무선에서는 자주 볼 기회는 잘 없어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직급이 좀 올라가서 중요도가 좀 올라가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예. 저는 통상교수 본부장 할 때 당시 버시바우라는 미국 대사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버시바우 기억나네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쇠고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그랬군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주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우리 리퍼트 대사 전임이었던 성김 대사님. 성김. 그분은 또 한국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사적으로는 우리말도 잘 하시는데 늘 공식 석상에서도 영어를 하셨죠. 아, 원래 우리말 잘 합니까? 성김 대사가요? 제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지금도 이제 다시 이제 한반도 문제로 이렇게 돌아와 계신데, 예. 그분도 한국에 대한 그 애정이나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예. 그 다음, 리퍼트 대사님은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전에는 몰랐지만 쭉 미국 의회에서 정치권에서 보좌관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리퍼트 대사께서 보좌관으로서 쭉 모셔왔었던 상관들, 소위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주로 상원의원들이 돼요.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뭐 파인슈타인 상원의원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제가 쭉 그 경력을 보니까 아, 이분들이 대부분 한국하고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던 분들하고 같이 있었구나. 아마 그게 본인이 한국에 대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예.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역대 대사 중에 뭐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대중적으로 많이 기억하는 인물들이 제 기억에는 뭐 글라이스틴 옛날에 그 80년대 초반에 글라이스틴 네. 대사도 있었고요. 네. 네. 그 뒤에 도널드 그레그 대사도 많이 회자됐었던 거 도널드 같고요. 그레그, 예. 뭐 크리스토퍼 힐 우리 대사님. 예. 대사를 했었고요. 네. 이분이 지금 글라이스틴 대사네요. 아, 예, 예. 저분이 아주 격동기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근무하셨던 예. 분이죠. 대부분 이제 저는 격동기 때 계셨던 분들은 예.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 군사 독재를 했다고 이제 역사책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때에 이제 미국 대사들이 동맹국에 이제 특히 미국 대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그 오해받는 대목들이 몇 번 있었죠. 특히 이제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했을 때에 대사가 그때 저분이었죠, 글라이스틴. 맞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죠.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을 겁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도널드 그레그 대사 예.
도널드 그레그 대사는 저분은 다리가 조금 불편하셨죠. 요즘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던데 예.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뵀을 때. 예. 최근에는 좀 북한에 대해서 좀 포용이랄까요? 좀 예. 어떨 때는 좀 옹호하는 그런 그 발언들에서 우리 보수층에서는 좀 그 비판하는 그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레그 대사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북한을 다룰 때는 조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소위 집권층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북한의 보통 국민, 백성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군사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이 각각 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흐트러가지고 북한이라는 이름 두 개를 갖고 글자 두 개를 갖고 이렇게 다루기는 너무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대 대사는 무초라는 분이에요. 존 무초 대사. 그분이 한미 간에 그러니까 처음 그 한미 관계에 어떤 초석 같은 것을 놓은 그런 분인 거죠. 존 무초 대사. 외교가에서는 존 무초 대사를 어떤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까? 저때가 아마 6.25 전쟁이 터지고 하는 그때 당시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저는 저분은 뵌 적은 없고요. 그러시겠죠. 늘 이제 기록 속에서 봤죠. 근데 대한민국이 건국식이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소위 베푸는 나라로서 이제 원조 또는 이제 또 전쟁에 이제 몰입된 나라로서 이제 또 동맹국으로서 이렇게 전쟁을 지원해야 되고 또 군대를 불러와야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아마 계속 기억돼야 될 이름일 것 같습니다. 존 무초. 최초 여성 대사는 캐슬린 스티븐스 얼마 오래되지 않았었죠?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만나보셨나요? 만나봤습니다. 최근에도 좀 뵌 적이 있고요. 그분은 어딘가 예산인가에서 피스코 평화봉사단 활동을 하는 게 이제 한국과의 인연이었다 그러죠.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예산 중학교. 그래서 저도 우린 캐티라고 불렀는데요. 볼 때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왔었던 미국 평화봉사단 선생님 계셨어요. 그분하고 인상이 아주 비슷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대체로는 좋은 때가 훨씬 더 많았지만 몇 군데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 위기의 순간들은 어떤 때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그래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976년에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사건. 77년에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고 2002년에는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촛불 시위가 타올랐었고 미선이 효선이 2008년에 쇠고기 수입 협상 아마 저거 말고 80년에 광주 사태도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었죠. 그렇군요. 1980년. 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미 관계가 공고해지고 그런 그 부침이 있었단 말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위기의 순간들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그걸 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긴 시계열에서 역사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몇십 년을 이렇게 도표로 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양국 관계가 탄탄하려면 아까 이제 국민들 간의 호감도 올라가야 된다. 그 기본에는 국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완전 다르면은 그건 위장된 관계로밖에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때 이제 호감도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겠느냐? 인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하겠다는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한미 관계가 부침이 있었다는 아까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쭉 민주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소위 민주주의로서의 숙성도가 아직도 조금 미숙했을 때에 저런 사건들이 많았죠. 그걸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됐다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한미 관계가 전에 같지 않게 좋아졌다고 하는 제일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다시 양국 관계가 나락으로 간다든지 어려워진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뚜렷하고 국민들 간에 그걸 기반으로 호감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도라면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의원님 30초 남았는데요. 예. 지금까지 그 미국을 협상도 때로나고 겪어보시면서 네.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은 굉장히 그 프랙티컬한 나라죠. 그러고 실용적인.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말을 하면은 실천을 하더라고요. 실천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누구는 그게 카우보이 정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저 사람들도 총기 소지도 굉장히 자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총을 딱 냈을 때는 그냥 무슨 목적이 있어 내놓고 그게 내놨을 때는 반드시 쏘거든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지만 예. 말을 할 때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의원님은 과거에 그 사무라이라 별명이 사무라이였지 않습니까? 사무라이하고 카우보이하고 저는 뭐 일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예, 예. 제 스스로는 사무라이라고 하진 않고요. 예, 그냥 예,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한두 번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 사실은 김영란법 그 반대한 그 유일한 4명 의원 중에 한 분이어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네. 그것은 뭐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